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과 싸운 인류사, 소방기술과 도구, 또 조직까지 현직 소방관이 쓴 화재 대응의 모든 것, 소방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시죠. 인천 영종소방서의 송병준 소방이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의 두께가요. 제가 한 손으로 잡기가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요. 이 책을 쓰셨다니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셨을지 짐작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죠? 이 책을 완성하신 데까지? 책을 이제 쓴 시간을 다 따지면 4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는 자료를 모으는 데 걸렸고요. 나머지 3년은 이제 어떤 내러티브를 정하고 그 내러티브대로 이제 원고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추가하고 이랬던 게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소방의 역사를 쓰신 분이 작가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 소방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죠? 소속이? 지금 인천소방본부 영종소방서의 용유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그러면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는 화재 진압 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재 출동까지도 하시는 거군요. 네, 화재 출동을 하고요. 저희는 또 을왕리 해수욕장이 관할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순환 사고들 이런 것들도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구조 업무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다시 앞부분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굉장히 응급 상황도 많으시고 또 응급 출동도 많으신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 책을 썼던 거는 이제 중앙소방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재직을 할 때 그때 이제 발상을 하고 작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수업 자료를 위해서 자료를 처음 찾았던 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원고를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다음서부터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말 이때 좀 할애를 많이 해서 그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책을 이렇게 쓴다라고 실행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 소방의 역사를 써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계기가 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2006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때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그 화재 진압 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사무실 근무 내용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들어있는 소방시설에 관한 사무를 하는 이제 업무를 했는데 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바로 발령 즉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시중에 어떤 게 있나 이게 좀 찾아봤는데 이거 없는 거죠. 법책 아니면 네네. 자격증책 아니면 이제 에세이 소방관의 그런 경험에 대한 에세이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수요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신규 공무원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좀 자료가 풍성한 게 있나 찾아봤는데 그때도 이제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는 내가 좀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소화기구의 역사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예. 이제 그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를 바꾼 재난, 즉 런던 대화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시청자들은 이게 1666년이었죠. 런던 대화재가 그때 이제 이 소화 그다음에 소방 이거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에 있던 그 영향 때문에 소방이 근대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사람들 이제 소방 활동,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불을 끄는 활동을 할 때 보통 이제 영국을 기준으로 교회에다가 양동이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이런 화재 진압 도구들을 모아놓다가 화재가 나면 그걸 이제 꺼내서 같이 이제 합동으로 화재를 끄는데
양동이로 물을 끄게 되면은 자기보다 높은 데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물이 그렇죠. 무겁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불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철거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불특정 다수가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런던 대화재 이후로 수동 소방 펌프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됩니다. 수동 펌프가 개선이 되고 이제 소방 호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몇 명이 가서 호스만 끌고 이제 불이 난 곳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되니까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 되고 효과적이 됐습니다. 또 소방 펌프를 운영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와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좀 훈련된 사람들, 뭔가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소방대를 이제 조직하게 된 그런 그 요인으로. 전에는 영국에도 소방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방대 본격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이런 소방대는 없었고요. 거의 뭐 역사적으로 봐도 군사적이나 아니면 경찰 목적이나 이런 걸 병행하거나 아니면 네. 어떤 이제 태스크포스적인 그런 조직들이 많았는데 런던 대화재 이후에 본격적인 전문적 소방대가 이제 탄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소방의 역사 그리고 소방의 진화가 그런 대화재, 대참사로 인해서 이제 진화하게 됐다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재보험 회사가 그 자율 소방대를 맨 처음에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좀 딜레마 같은데요. 화재보험사가 왜 소방대를 만들게 됐을까요? 그 런던 대화재가 이제 났던 장소가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약간 그 구역 자체가 잉글랜드의 그 국계에 속하긴 하지만 약간 그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런던 대화재 이후에 이제 폐허가 되다 보니까 국왕 찰스 2세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재건을 할 때 내가 개입을 해서 왕권을 영향력을 좀 많이 강화해야겠다. 네네. 이런 필요가 있어서 빨리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비용 때문이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국왕이 니콜라스 바본이라는 사람한테 왕명을 내립니다. 네네. 재정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묘안을 고안해봐라. 그래서 니콜라스 바본이 그 모기지론 같은 대출 상품도 만들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 만들었던 게 이제 화재 보험인데 이 당시에 이제 화재 보험이라는 게 그 상호 부조 성격이다 보니까 어느 보험 가입자의 건물에 불이 나면 나머지 회원이 더 많이 돈을 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구조여가지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화재가 나면 날수록 보험회사랑 가입자가 이제 손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니콜라스 바본이 사설 그 보험회사 소속의 소방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 본부 안에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화재 회사가 소방대를 갖고 있었던 구조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화재 보험 회사가 직접 소방대를 고용하고 운영하는 이런 정부가 형식이었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 소속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보다 이제 보험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 니콜라스 바본의 화재 보험이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후발주자들이 보험회사를 그 화재 보험을 만들고 또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썬이라는 그 보험회사에서 이 소방대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이라는 게 보험 계약이라는 게 서로 이제 의사가 반대 방향에 있는 주체들이 합치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초기 네네. 화재보험 회사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그 해니넨 그 보험회사 문장인데요. 네. 이렇게 보험회사 소속으로 소방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 가입자가 아닌 건물은 원래는 이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화재라는 게 번지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제 효과적이지가 않다. 어떤 불이든지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방관님 지금은 이제 소방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선발되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불을 끄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이제 소방대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최초의 소방대원들은 어떤 분이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그 처음에 소방대를 고용할 때 템즈강에서 뱃삭을 받고 강을 이제 건너주는 뱃사공들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뱃사공들이 소방대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놀랍네요.
이분들은 이제 체력은 이미 이제 검증이 된 거고 네. 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화재가 번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자를 구별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화재를 먼저 끄고 진압을 하는 게 네네. 훨씬 더 나중에 보면은 피해가 더 적게 나고 또 그만큼 보험료가 나가는 그런 규모도 줄일 수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일석이조다. 네네.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발상이 됐군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사다리차, 아까 전에 사파에 보니까는 사다리차도 좀 보였었거든요. 사다리차가 출연한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사다리차라는 그 최초의 사다리차는 이제 1836년에 그 영국분 에이브러햄 위벨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요. 이 도구가 그러니까 손수레에 다단식 사다리가 이제 합쳐진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걸 왜 만들었냐? 당시 소방대 소방 활동이 너무 재산 보호에만 집중돼 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도 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 에이브러햄 위벨이라는 영국 분이 발명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직업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근데 요 사다리를 만드시고 그 왕립 학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그 왕립 학회를 만드셔가지고 그 학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사다리차를 보급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건물들이 보통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건물 꼭대기까지 저 사다리차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였나요? 네, 당시 네.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네. 거의 뭐 4층 정도 건물이 많았는데 그 사다리차가 이제 사다리를 펼치게 되면 4층까지 닿았고요. 또 특이하게도 사다리 반대면에는 이제 자루가 위아래가 뚫려 있는 천으로 된 자루를 달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조대 같은 역할을 해서요. 사람들이 거기를 미끄럼 타가지고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드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네네.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불을 끄는 과정에서 네. 혹은 또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네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런던 대참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화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자료 조사하시면서 많이 조사하셨을 텐데 네네네. 소개해 주실까요? 뭐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그 내화 구조가 나오고 철골 구조가 등장하면서 고층 건물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됐고요. 또 내연기관 차량들도 개발이 되면서 사다리차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그때 이제 화재가 대표적으로 났던 게 그 하나를 들자면은 이제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라는 회사 그 봉직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건물의 8층, 9층, 10층 세 개 층을 임대해서 쓰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이주 여성들 이제 나이가 어린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많이 잠가놨던 거죠 공장 주가.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네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외부 계단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퇴로가 막힌 거죠. 8층, 9층, 10층에서. 네. 그래서 이때 이제 183명. 183명. 네, 이 정도 사망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 이후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그 노동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화재가 나면 인명을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많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NFPA라는 그 단체에서는 이 사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방화의 목적을 이제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 인명을 보호하는 것까지 이제 확장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NFPA가 이제 미국 사례인데 이제 네네네. 미국의 화재 예방 협회가 네네네. NFPA이고 그 직전에 이제 이 봉제 공장에서 네네네. 화재가 났을 때 너무 인명 피해가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네네. 진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네. 거였다는 거죠. 네네.
그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제 화재 예방하는 여러 가지 완강기라든지 네네네. 이런 조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소화기는 당연히 없었을 테고요. 뭐 그때 이제 공장 같은 경우 내부에 그 방화수 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워져 있었고요. 또 승강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화물용하고 승객용하고.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기능 불능인 상태였고 외부 계단,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외부 계단도 화재가 나자마자 이제 무너지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그 내화 구조 건물을 당시 사람들은 화재로부터 이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화 구조임에도 화재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전환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소화기 교육 부분도 좀 흥미진진했어요. 소화기 교육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화재 초기에는 유용하는데 이게 소화기가 사실 큰 불을 끄는 데는 큰 소용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는? 네, 이제 소화기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3.3kg짜리 ABC 분말 소화기를 쓰실 텐데요. 요거를 외관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제 일단 가볍습니다. 3.3kg니까. 네. 그리고 작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휴대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있는 약재가 얼마 없다 보니까 지속 능력이 약하고 당연히 이제 성장한 화재에는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가 남냐?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잘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그 판단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불이 캄캄한 상태에서 불꽃만 보였는데 불을 껐더니 깜깜해졌더라.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분말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화재가 난 장소들은 다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절차만 남는 거죠. 사용 절차만. 그래서 좀 이런 그 질적인 부분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인들도 좀 알면 좋을 텐데 네네.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떤 때에 소화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 판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걸 내가 끌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만약에 못 끄면 내가 대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또 늦출 수가 없고 바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런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실험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 공간을 구성해 놓고 우리 사는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지른 다음에 소화기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영상을 비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좋았다,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사실 스프링클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니까 네. 그런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스프링클러 역사도 언제 네네. 시작했는지 살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역시 화재보험사에서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스프링클러도 역시 미국에서 완전히 뭐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설비인데요. 처음에 이 미국 공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데는 뭐 예를 들면 섬유 공장이라고 하면 보풀하기도 많이 날리니까 네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고 또 회전을 계속하는 기계 때문에 마찰열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공장이라는데 원자재 그리고 기계 완성품 이거는 굉장히 자본이 집약된 물건들이잖아요. 그 공장주들이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찾아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또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당시 또 이제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보다 스프링클러가 효과가 있다면 그걸 설치하는 게 보험회사도 이득이다 보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공장주, 보험회사 이제 서로 윈윈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스프링클러가 규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능도 검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FM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팩토리 뮤추얼이라고 해서 그 공장들끼리 보험회사를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 주축이 돼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스프링클러들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보험회사한테는 중요한 게 그 보험회사는 공장주들한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 이렇게 가입을 유치를 했는데요. 그 스프링클러도 권장을 하고요. 근데 보험료를 계리를 할 때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정확히 모르면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좀 알 필요가 보험회사한테는 더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주축이 돼서 기준을 만들고요. 나중에 이제 FM 출신의 존 프리먼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또 미국 산업의 표준화 바람이 좀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배관, 뭐 부속 이런 것들 규격들을 표준화하시는 이제 작업을 하고 1894년에 요거를 그 보험회사 관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표준을 발표를 하고 정관을 정합니다. 그게 이제 NFPA라는 단체가 이제 시작되게 된 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많이 보급되고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스프링클러 관련해가지고 기사 나온 거 보면 화재가 난 다음에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나라고 따져보면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뭐 오작동이 난 게 아니고 아예 꺼져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종종 봐요. 네네. 근데 왜 이 스프링클러를 꺼놓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마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배관에 이제 물이 차 있지 않습니다. 네. 펌프가 돌아야지 되는데 그 펌프가 도는 조건이 그 화재 감지기가 2개, 정확히는 회로가 2개 동작을 해야 이제 배관에 물이 차게 되는데요. 문제는 감지기가 하나 동작을 해서 벨이 울리니까 그게 이제 시끄러워서 수신기를 정지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모터를 돌리는 물을 이제 배관을 채우는 요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스위치를 동작을 못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2개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동작했을 때 이제 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화재가 났다라는 걸 확인하고 정상화 시켜도 이제 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네. 스프링클러를 정지를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화재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5분 내에 불을 반드시 빨리 끄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화재를 이제 제 시간에 진화하지 못했으면 그 규모가 제곱 이런 식으로 는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네네. 어떻게 규모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재 성장에 관한 그런 식을 NFP에서 이제 제공하는 게 있는데요. 그 식이 뭐냐면은 Q는 AT 제곱인데 Q는 총 열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는 상수입니다. 물질마다 다른 그런 이제 시간 상수. 그리고 T는 세컨드라고 해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를 제외하게 되면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의 양은 시간의 제곱, 초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5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효과를 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곱에 관한 그런 식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그려지잖아요.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를 네네네. 하겠군요. 그 현장에서 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의식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에 그 화재 현장 중에 에어매트가 제대로 네네. 작동이 안 돼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에어매트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어떤 건가요? 뭐 저는 이제 에어매트를 훈련을 하면서 많이 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제 몸으로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보셨다고요? 네네. 3층에서도 뛰어보기도 하고 4층에서도 안 뛰어보고 위험하셨습니까? 위험합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동작을 하려면 조건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바람이 꽉 채워져야 되는데 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네. 더군다나 민간인이라면은 이걸 보고 공기가 다 차 있는 건가 아닌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또 바닥이 평평해야 되고 장애물도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 자세를 이제 접지면이 넓게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접지면이 넓게 유지한다는 거는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뛰어내릴 때 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누운 자세에서 L자처럼 이렇게 엉덩이부터 착지가 돼야 네. 엉덩이와 등과 다리, 허벅지 부분이 같이 이 접지면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넓게 떨어져야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로도 떨어져 봤는데 네. 땅에 바로 이렇게 발이 닿더라고요. 어우, 막 발이 이렇게 밑으로 뚫고 나갈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발이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럴 위험이 네. 큽니다. 그러면 그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네. 이 동작을 좀 앉아 계셔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네.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잠깐 포즈를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네. 그 생각한 것보다 충격량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도 떨어져 네. 봤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체의 무게를 못 이기고서 이제 좀 땅바닥으로 머리가 또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닿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L자 모양으로 하시되 L의 앞부분이 그 각도가 좀 120도 정도 네네. 이렇게 되게끔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무게를 내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옆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머리를 감싸시는 것도 좋고요. 정중앙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러면 떨어질 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엉덩이 먼저 뛰어내리도록 네. 자세를 유지한다. 이제 네. 그게 이제 L자 120도. 네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 가급적이면 다른 경로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예, 예, 지금 이제 안전매트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상황을 네네네. 가정해서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외부 계단이라든지 네네네. 그렇죠. 이제 완강기라든지 예, 그런 네네. 조금 더 안전한 장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피로 만들어졌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이제 모든 안전 수칙은 피로 쓰여졌다라는 문구의 기원이 누가 그렇게 말했나 찾아봤는데 그건 이제 화자가 특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모든 수칙이 그렇지만 특히 저희 소방 관련 분야에서는 그 비상출구하고 유도등 이 부분이 가장 좀 많이 그 사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전 조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피해는 이런 곳에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출입구가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또 밀폐된 공간에서 이 불이 났을 때 얼마나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지 일단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불이 난 것은 저녁 7시쯤 4층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55명, 또 70여 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당수는 중태입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주말을 맞아 호프집을 찾은 중고생들이었습니다. 어제 불은 공사 중인 지하 노래방에서 깨진 전등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불꽃이 신호통으로 옮겨붙어 일어났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계단을 타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니 그냥 불길에 올라가는 것만 봤어요. 어디로요? 그냥 계단을 타고 불길이 확 올라오면서 막 튀고 난리가 났죠. 불이 나자 1층 음식점에 있던 10여 명은 출입문을 통해 대피했고 3층 당구장의 20여 명은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2층 호프집. 어린 학생들은 전기가 끊어진 암흑천지에서 문이 잠겨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하나둘씩 연기에 질식돼 쓰러져 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애들 비명소리 좀 들리고요. 깨지는 소리, 터지는 소리 막 이런 거. 불길이 잡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분. 그러나 탈출구가 없었던 데다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한 심한 이독가스로 피해는 예상외로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1999년에 인천 인현동에서 일어난 호프집 화재거든요. 예. 당시 인명피해 매우 컸었는데 그때 99년도에 소방관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고요. 제 동생하고 제가 2학년이 차이 났는데 동생 친구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던 그런 이제 참사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분이 주변 분이셨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화재가 그 남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당시에 인명 피해가 5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맞습니다. 큰 화제였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이제 복원해 보시면은 저도 이제 인천에서 계속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위해서도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느라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사망자가 많이 컸던 그런 이제 주요 원인은 그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데고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당시에 이제 지하 노래방이 어떤 공사 중이었냐면요. 당시 어떤 에일리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에 뭐 저그 종족 이런 것처럼 그로테스키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게 FRP로 뼈다귀를 겉을 만들고 안을 우레탄 폼으로 충전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타다 보니까 더군다나 유독한 연기가 굉장히 이제 독성이 강했는데 그게 이제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업소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질식사가 많았겠어요. 네네, 연기로 인한 사망이 네. 이제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소방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사례를 많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119란 말이죠. 네네. 예. 왜 좀 차별적인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시간 순으로 하면은 그 이제 긴급 번호를 제정한 게 일본이 1927년이고요. 우리나라가 1935년, 좀 빠릅니다. 그 영국이 37년, 1937년, 미국이 911을 쓴 거는 57년서부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관동대 지진이 그때 있었어가지고 재난 훼손에 이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교환 방식을 전화를 연결하는 방식을 기계식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서 긴급 번호를 지정을 했는데 그때 기계식 교환기가 동작하는 원리는 저희 예전에 쓰던 다이얼 전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놓으면은 되돌아가는 시간 동안 네. 이 번호를 식별을 하는 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0번, 1번, 2번이 가장 시간이 짧고 9번이 가장 이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12로 처음에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인접한 번호가 있다 보니까 착오가 많아가지고 네. 119번으로 1927년에 일본이 제일 먼저 지정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성전화국에서 마찬가지로 기계식 교환기를 일부 네네.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번호를 정할 때 우리나라도 119번을 이제 화재 관련 회선으로 이제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119를 정했다기보다는 일본에 의해서 또 일본이 전화를 놓은 목적 자체가 약간 그 이제 수탈을 좀 용이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좀 아픈 그런 과거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료 조사서부터 집필까지 총 4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많은 역사, 그다음에 자료, 선진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셨을 텐데 네네.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의 소방의 그런 역사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 그리고 또 더 뛰어넘어야 될 점 네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가장 그 좀 차이가 느끼고 저희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그 부분이 약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시설들의 안전을 좀 더 높이려면은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좀 감수하려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지금 소방 시설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용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1950년대에 이미 그 기술이 완성됐다. 그래서 좀 세대에 뒤져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고속 인터넷, 뭐 사물 인터넷, AI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미 기술들도 다 구현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좀 판단하거나 개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하신 말씀 중에 안전을 위해서 불편과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끝으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해 주실까요? 이게 그 좀 우리나라의 어떤 경향이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향이 뭐냐면 모든 그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건 갖췄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불법한 사람이 누구야? 불법 행위를 찾고 그 행위자를 찾자. 이렇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네네. 개선 방법도 그 부분만 개선이 되는 그렇죠. 이런 이제 좀 책임 이런 쪽에 예. 집중이 많이 되죠.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일반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스프링클러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걸 알면은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이제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걸 관리자 측에다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스프링클러가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한데 이런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가 이제 본인들한테 있는 게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은 피해 당사자가 이제 본인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나를 지켜주는 그런 소방 도구들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내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으로 또 다른 책을 집필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지금 좀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네. 참사라든지 아까 나왔던 인현동 참사라든지 네. 이런 사망자가 많은 피해 규모가 많은 것들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0명 이하로 사망했던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것들도 재발이 되면은 당연히 그런 대규모 참사와 마찬가지로 작은 참사들도 되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좀 재조명해서 왜 사고가 났고 이분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사망했다 이런 거를 좀 책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럼 4년 뒤에 또 다른 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의 역사 책을 집필하신 인천 소방본부 소속 송병준 소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